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미국의 골프 선수 할 서튼이 25살에 세계대회에서 우승하고 슬럼프에 빠졌다가 10년 후 35에 재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삶이 무엇인지 깨닫기 전에 우리는 35살을 넘어버린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이룬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결코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하지만 너무 평범한 표현이어서 그럴까요?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다가 꼭 아파본 뒤에, 무언가를 잃어본 뒤에 새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 그리고 건강을 잘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잘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인천시 남동구 박경숙 한의원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박경숙 원장님과 감기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감기라는 건 정말 친근하다고 이야기가 될 정도로 너무 자주 걸리는 질환이에요. 맞아요. 이제 입추를 지나 이제 처서를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가을에 완연하게 이제 들어섰다라고 얘기할 맞아요. 수가 있는데 저는 가을이 되면 행복해요. 시원하고. 네. 그런데 이 가을 이 무렵에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가 되면 또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데 여지없이 찾아오는 친구가 있죠. 네, 그게 바로 감기인데요. 감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병원, 의원을 찾는 그 이유 중에 1위 질환이 바로 감기입니다. 그래서 감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외부의 나쁜 기운 또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해서 그 호흡기 질환, 그러니까 전염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걸 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나타내는 전염성 호흡기 질환.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감기를 피해갈 수가 없고요. 감기에 걸리게 되면 뭐 비강, 인두, 후두, 기관지, 폐 등의 그 호흡기 쪽에 주로 증상을 나타나게 되지요. 네, 사실 감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좀 익숙한데요. 이게 또 감기가 있고 독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면 독감인지도 검사해 봅시다 뭐 이러시던데 맞아요. 뭐가 다른 건가요? 감기는 그 공기 중에 떠도는 수많은 바이러스 중에서 어떤 바이러스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공기 중에는 늘 바이러스가 떠돌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들 중에서 일부가 우리 몸에 침투해서 그렇게 호흡기 질환들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이러스라 치면 독감은 인플루엔자라고도 하는데 수많은 바이러스 중에 하나, 그게 아니라 특정 바이러스, 그리고 독한 바이러스, 이것이 유행을 하면서
이제 호흡기 쪽으로 증상을 나타내는데 호흡기 증상뿐만이 아니라 전신 동통 그리고 고열을 동반하고 증상을 좀 더 그 세게 가져오는 일종의 독한 감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감기는 우리가 평소에 정상적인 면역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는데 독감은 워낙 이게 무서운 그 이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정상적인 면역 상태를 가졌다 할지라도 일단 독감에 걸리면 좀 심하게 고생을 하고 일어나게 되고 평소에 면역력이 약했던 분들은 이제 뭐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하죠. 그래서 이제 독감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유행할 바이러스를 미리 예측을 해서 그 독감 백신을 만들고 그것을 예방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 정말 많이 맞거든요. 그렇죠. 뭐 성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은 특히나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어쨌든 독감은 안 걸리게 되는 건가요? 안 걸린다기보다는 일단 내 몸에서 그 바이러스의 그 균을 조금 넣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몸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싸워서 이긴 그 기억이 있으니까 이제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만약에 독감이 걸리더라도 살짝 앓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독감 예방 백신이고요. 네. 이제 대부분은 아니고 어떤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더니 겨우내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잘 뭐 지나갔다 이런 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신 분이 운 좋게도 그해 겨울에 감기를 안 걸리셔서 네. 그런 것이지 사실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감 예방 주사는 그 독감을 유발하는 특정 바이러스 하나에 대한 그 백신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통 감기는 그냥 대기 중에 있는 일반적인 바이러스. 네. 그래서 사실은 독감 예방 주사는 일반 감기와는 상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독감이든 감기든 최고의 어떤 예방법은 평소에 면역력을 좀 높여놓는 것. 이것이 이제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감기까지 예방해주진 않는다까지는 알겠는데요. 그럼 네. 독감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바이러스라고 하셨으면 네. 그때 말하자면 유행하는 그 바이러스가 아니면 또 걸릴 수도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2010년경에 그 신종플루라고 유행했던 네네.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신종. 새롭게 생겨난 인플루엔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어낼 수도 없었고, 네. 그래서 그 신종플루로 인해서 뭐 좀 그 이제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던 분들은 그 당시에 꽤 많은 사망자를 양산했었고, 네. 이렇게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도 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예측이 그리고 빗나갔을 경우에, 그러니까 신종플루처럼 그렇게 독한 애는 아니다 하더라도 작년에도 그랬어요. 네.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그 분명히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도 독감을 굉장히 세게 앓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도 그것을 늘 100%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만약에 독감이 걸리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내 면역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네. 그 감기는요, 또 무서운 게 그냥 나만 걸리는 게 아니라 전염이 되게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 다닐 때 그 예방의학 교수님이 그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거요? 감기의 전염이 몇 %일 것 같냐.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감기에 걸렸다면 네. 그 이제 전염률이 몇 %냐 질문을 했어요. 10%, 50%, 90%? 그러니까 대부분은 한 50%의 손을 네. 들었고 90%의 몇 명이 손을 들었어요. 네네. 다 틀렸어요. 몇 %인가요? 100%래요. 100%요? 네.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있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100%그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누구는 감기에 네. 걸렸고 그래서 증상을 나타내고 누구는 안 나타나잖아요. 그거는 그 감기 바이러스가 내 면역력을 이겨내기에 충분했을 때 네, 그럴 때는 별 증상을 느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사실상은 다 노출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때는 정말 거의 늘 감기를 나누어서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의 1년 내내 감기에 걸려서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감기에 걸리면 무조건 집에서 쉬게 하는 것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감기는 그 초기 3일이 중요해요. 네. 예, 3일이 지나가면 별로 전염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기에 딱 걸렸다 하면 하루에서 3일 정도를 집에서 보호하면서 그렇게 하면 내 아이 감기도 빨리 낫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전염도 안 되고 이래서 권장해 드리고요. 옛날에는 감기가 걸리든 수두에 걸리든 죽어라 하고 학교 개근상 네, 결석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학교에서도 기침하고 열나고 막 그러면 학교 오는 걸 싫어해요.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그냥 그럴 때는 집에서 쉬게 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감기 바이러스는 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바이러스는 항상 있으니까 내가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건 이것이 좋겠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또 너무나 이제 집에서 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감기 걸린 친구를 만나거나 하면 나 감기 걸렸으니까 뭐 말하자면은 뭐 같이 국 같은 거 나눠 먹지 말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염이 그럼 되는 건가요? 감기 바이러스는 주로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 안의 점막 또는 코의 점막, 입 안의 점막 이런 부위를 통해서 이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면 그 친구의 입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음식에 들어가 있고 네. 그거를 같이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소에 또 감기 걸렸던 사람이 만진 물건이라든지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진 손으로 그 손으로 눈을 비빈다든지 코를 후빈다든지 이렇게 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 손을 자주 씻으라는 의미가 그래서 예, 그 바이러스가 손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감염이 된다기보다는 그 손을 이렇게 문지르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자주 씻으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 또는 기침을 할 때 이렇게 네, 튕겨져 튀기는. 나오는 침 그것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평소에 그 점막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몸이 약해지신 어르신들 보면 막 입이 마른다고 하고 밤에는 그래서 늘 막 물 주전자 놓고 이렇게 점막 부위는 늘 촉촉해야 되는데 그게 마르다 보면 어떤 병원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걸 막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점막 자체에 그런 면역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막이 늘 촉촉하게 유지되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코라든지 눈이라든지 이게 건조한 사람들은 굉장히 바이러스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조한 가을이나 겨울철이 되면 뭐 가습기를 틀어놓는다든지 그리고 감기에 걸렸을 때는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점막이 늘 촉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평소에는 좀 잔소리 같이 들렸던 네. 그런 수칙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유를 듣고 나면 네. 그것이 좀 더 나에게 이제 설득이 될 수 있죠. 근데 사실 뭐 어른들도 감기에 심하게 걸리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감기 잘못 걸리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뭐 나이대별로 감기가 좀 몸에 미치는 영향도 좀 다른가요? 이제 엄마들이 요즘은 대부분 아이를 하나 아니면 둘을 이렇게 낳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옛날처럼 어른들이랑 같이 살지 않다 보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감기가 걸리면 어쩔 줄을 몰라서 그냥 무조건 막 떨고 이제 병원부터 찾고 네. 막 이렇게 되는데 정상적인 아이라 하더라도 0세에서 그러니까 태어나서 2살 될 때까지는 1년에 평균적으로 7번 정도 감기를 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세에서 5세까지는 대략 6번 정도, 그리고 6살에서 12살까지는 1년에 한 5번 이하로 감기가 걸리면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리고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은 거의 뭐 기적에 가까운 일이고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감기 치료가,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면 딱 감기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만 기침하고 뭐 콧물 좀 나고
이렇게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심해졌을 경우에는 이제 비염이라든지 만성 중이염이라든지 또는 뭐 천식, 폐렴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른에 비해서 어린아이의 경우는 그 가능성이 좀 더 많다는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소아의 경우 한참 성장을 해야 되는데 감기에 걸리게 되면 약 2주 정도 성장을 멈추게 돼요. 감기를 치유하기 위해서 네. 내 몸의 에너지를 거기에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성장을 잠시 멈추는 거죠. 그래서 감기의 치료는 영유아기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성장기를 이렇게 지나는 동안 사실상 그 어린이 그 성장 이후의 건강까지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감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성장을 멈춘다니까 네. 정말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네. 드는데요. 또 감기에 걸리면 보통 병원 가면 항생제를 놔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유럽에서는 항생제를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몇 년 전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이제 감기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좀 놀랐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약간 머리가 좀 띵해요. 그리고 목이 조금 간질간질하고 기침을 살짝 해요. 이 정도의 감기 증상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찾아갔는데 최소 5알에서 12알까지 모든 병원에서 처방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미국과 유럽 쪽으로 가서 병원을 갔고요. 거기서 이제 똑같은 이제 그 증상을 가지고 호소를 한 거죠. 그런데 단 한 군데서도 약 처방을 안 주는 거예요. 항생제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약도. 그리고 한결같이 집에 가서 푹 쉬세요. 네, 물을 자주 드세요. 이 감기 이 정도에는 특별한 약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네. 항생제가 정말 감기 치료에 효과가 아니면 상관관계가 정말 크다면 그 외국에서도 처방을 했을 텐데 그렇지 네.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 항생제가 인류 역사상으로 본다면 인류의 어떤 평균 수명을 늘리는데 큰 공을 세운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대에 있어서는 그 이제 항생제가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고요. 항생제는 세균성 감염, 세균성 질환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뭐 폐렴 구균, 무슨 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감기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면 항균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항바이러스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생제는 세균성 염증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성 염증에는 효과가 없는 거죠. 연관관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를 치료한다든지 예방한다든지 이런 치료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생제를 좀 지나치게 많이 먹었을 때에는 항생제가 그 장내의 그 정상적인 세균총, 그 세균들을 균형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설사를 한다든지 장염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저희 언니들이 아이를 기를 때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거죠? 한의학 공부를 하기 전에 감기가 걸려서 막 병원을 다니고 이제 약을 먹다 보면 감기는 이제 거의 나았어요. 그러고 나면 꼭 장염이래요. 그래서 설사를 하고 애가 막 완전 탈수 증상 비슷하게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제가 이제 한의학과 가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해가 됐는데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생제를 아이가 이제 면역력 약한데 항생제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장내의 정상적인 유익균까지도 얘네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염으로 가는 거죠. 이걸 한의학적으로는 폐와 대장이 표리 관계에 있다 그런 말을 해요. 좀 어려운데요. 그죠? 표리라는 것은 겉과 안, 옷감은 겉이 있고 안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떼일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폐가 안 좋으면 대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려서 기관지나 폐 쪽으로 호흡기가. 문제가 오면 대장 쪽으로 바로 문제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감기에 걸렸을 때 그걸 잘 관리를 했으면 되는데 거기에서만 그냥 멈추게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이제 그냥 지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깊어져서 이제 장 쪽에 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항생제를 이제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장내의 그 유익균들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 그래서 균총이 무너진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생제를 많이 먹었을 때는 이제 항생제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희 환자분 중에도 이렇게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슈퍼바이러스를 몸에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이제 어떤 바이러스가 침입을 했을 때 어떤 항생제를 먹어도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균이 침범을 해도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러면 그 사람 혼자만 그 고생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그런 바이러스들이 내 몸에서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또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 재난 영화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인류의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으로 이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라는 것은 이처럼 이제 감기를 그 화병증까지 이렇게 가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항상제 내성이 생기면서 고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감기에 걸리면 그 2차 감염 맞다. 항생제가 그 감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2차 감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막아줄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항생제를 처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2차 감염으로 그 세균성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는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감기로 인해서 결국은 항생제를 쓰는 건 어떤 이유로든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 감기 걸리면 항생제 처방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강박으로부터 벗어나야 그래야 어떤 과잉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방송 코너가 미니 강의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정말 이렇게 강의 듣고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정리를 좀 하자면 어쨌든 항생제라는 건 균을 없애는 건데 바이러스성으로 걸린 감기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좀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가지만 병원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면 감기가 거짓말처럼 낫거든요. 그 효과를 좀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러니까 잘 나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주사를 안 맞았어도 잘 나을 수 있었던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주사를 맞아도 뭐를 해도 막 안 나서요 하면서 일주일, 2주일이 지나서도 막 안 나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또 한의원을 찾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약을 먹으면 일주일에 낫고 약을 안 먹으면 7일에 낫는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쉬어주기만 해도 나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나는 원래 이제 3일에 나을 거였어요. 근데 주사를 맞았어. 그럼 주사를 맞아서 나은 것처럼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항생제는 말씀 잘 들었는데 해열제는 어떤가요? 이제 그 감기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엄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열이에요. 열이 나면? 열이 나면 그냥 밤에 12시에도 그냥 안고 막 응급실을 뛰고. 응급실 정말 자주 가요.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열이라는 것에 저는 좀 둔감해지자 이런 말을. 이게 정말 아이가 저는 아이가 없지만 왜 이렇게 공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열이 나면 얘가 어떻게 되나, 열병 나서 어떻게 됐다 이런 것부터 막 생각이 나거든요. 경련이 일어나고 이제 뇌가 어떻게 될까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이제 뇌가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42도 정도가 넘어가면 이게 뇌 변성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뇌에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소아과 책에서는 열이 한 39.3도 정도 넘어갈 때 해열제를 쓰자.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이제 다 좀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략은 어쨌든 39도 넘어갈 때 해열제를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엄마들이 무서워하다 보니까
37.5도만 넘어가도 아이가 이마가 벌써 따뜻해진다 싶으면 벌써 해열제부터 네. 먹이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거나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 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비염에 걸려서 콧물이 나는 것도 사실은 내 몸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중풍 환자분들이 손을 떠는 것도 사실은 내 몸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혈액을 손끝으로 보내기 위해서 떠는 것이고 콧물이 나는 것은 내 몸에 그 이제 체온이 떨어졌을 때 콧물이라도 내보내서 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려고 하는 기전이거든요. 네. 그럼 열이 난다는 것은 우리가 왜 평소에 체온을 1도 끌어올리면 면역이 5배, 6배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그냥 정상적인 체온을 가지고는 이 병원균과 잘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을 높여서라도 이제 그 싸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감기 걸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체에도 열이 나고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열이 나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 몸에서 그 뇌에서 셋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네. 내 몸에 열이 이 정도 올라가야 정상이야 라고 딱 올려놓는 거죠. 네. 그래서 38도 정도에 이제 고정이 되면 거기까지 열을 끌어올려서 그럼 내 몸에서는 막 이제 대사가 항진되겠죠. 그러면서 병원균들과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극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열이 나는 건데 네. 그러면 열이 난다고 그 열을 그냥 떨어뜨려 놓으면 그럼 내 몸에서 자체 면역으로 그 바이러스나 병원균과 싸울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열은 떨어뜨려 놓고 대신 내 몸에 싸울 힘은 없으니까 그 항생제를 막 투여하고 네. 이런 식의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38.5도 정도까지 지켜보고 그런데 39도가 넘어가면 39.5도, 40도 이게 순식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39도가 넘어가면 그 물에 계속 체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는 기미가 보인다 하면 그럴 때는 항생제를 먹이는데 네. 그렇지 않고서는 웬만하면 그냥 그 고열을 버티게 하는 건 그렇게 하면 좀 쉽게 나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넷을 키웠지만 네. 다복한 가정이시구나. 네. 그런데 사실 해열제 한 번을 안 먹이고 병원 한 번을 안 가고 그렇게 아이를 키웠거든요. 네. 그럼 저희 아이들이라고 열이 한 번도 안 났겠냐면 그렇죠. 그렇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제 물론 제가 한약으로 이제 처방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 열이 어느 정도는 지켜보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제 독감이 걸렸을 때에도 좀 더 빠르게 낫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해열제 처방은 이제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떤 한의학적인 이유 말고서도 그 이제 어린이들에게 해열제를 많이 처방을 했을 경우에 네. 그것이 오히려 이제 그 걸리지 않아도 될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금 많은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08년에 그 세계적인 그 의학 잡지 란셋이라는 거기에 그 이제 수록된 논문에 의하면 그 어린 아이들이 그 해열제를 자주 먹었을 경우에 이제 천식이라든지 결막염이라든지 습진의 발병률을 현격하게 높인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레놀의 그 주성분이기도 한 그 파라세투물이라는 이제 그 성분이 있는데 이 파라세타몰 이제 이 성분이 함유된 해열제를 섭취한 그 어린이들은 50% 정도가 예, 천식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예, 그런 이제 보고가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이것을 이제 그 12개월 이전에 그 아이가 먹었을 경우에 파라세타몰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해열제를 먹었을 경우에 이제 천식이라든지 또는 먼지나 털 알레르기 같은 알레르기 질환 이런 질환들을 이렇게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2배 내지 3배 정도를 높인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해열제는 39도가 넘는 그 이제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좀 이제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열이 나는 게 이 예. 열 자체가 질병이라기보단 어떻게 보면 질병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기전으로 네. 봐야 되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적절한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감기 걸리고 나서 정말로 한 달 동안 기침이 안 멈춘 적이 있어요. 감기는 괜찮아졌는데. 네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러더라고요. 그 병원약 다 안 먹었지 이러면서 그 끝에 가서 감기 나는다고 제대로 안 먹어서 그렇게 기침이 오래 가는 거다. 이런 말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감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초기 3일이 중요하고 일주일이 넘어가면 네. 그때는 더 이상 감기라고 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기침이 그때는 이제 안 감기 멈췄을까요? 후유증인 거예요. 예, 그 이제 감기로 인해서 기관지에 이제 어떤 손상이 일어나 그것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에 그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이 무렵에 잘 나타나는 질환이 있어요. 네. 감기도 아닌데 그냥 자꾸 기침을 하고 뭐 이렇게 그 장염에 걸린 것처럼 네. 계속 설사를 하고 제가 이런 딱 그랬거든요. 예, 그거는 사실은 감기가 아니에요. 그 아. 옛날에는 이것을 이제 이질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해학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학질이란 네. 말 들어보셨죠? 네네. 예, 이거는 여름철에는 일정 정도 좀 사람이 덥게 지내야 되는데 이제 찬바람을 너무 많이 쐈거나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을 너무 많이 네. 쐈거나 아니면 찬 음식을 많이 먹었거나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배를 너무 차게 하고 이러면서 장내 그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찬바람이 불고 건조해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점막은 항상 촉촉해야 되는데 이미 균형이 깨진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런 상태인 거고 거기에서 이제 가을이 되면서 이제 상황에서 이제 뭐 설사라든지 이런 기침, 거의 기침이 해수 기침이라고 하는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병원약으로 치료가 잘 안 되고요. 이럴 때는 무조건 저는 한약을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치료가 잘 돼요, 한약으로는.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그때 그 생선 회 꽂혀가지고 거의 네. 하루 걸러 하루 회를 먹었거든요. 네. 그게 좀 찬 기전을 일으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네, 감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그리고 이렇게 명확한 개념을 잡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감기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정말 명확하게 잡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기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는 질병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감기의 치료법이라든지 2탄을 네. 준비를 해서 더 자세하게 좀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감기에 대해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감기에 대한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상추입니다. 상추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상추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이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이제 상추하면 고기를 드실 네. 때 그때만 드시는 걸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상추가 네. 상차림에 거의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는 뭐 먹을 것이 없어서도 그랬지만 이제 조그만 밭에 늘 상추가 있으니까 항상 상추를 먹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이렇게 뭐 비만이신 분 아니면은 뭐 이제 당뇨나 혈압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의 식이요법으로 제 상추를 많이 드시면 좋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버섯, 당근, 양파, 뭐 가지 이런 것들 살짝 볶아서 뭐 상추라든지 쑥갓이라든지 깻잎이라든지 이렇게 채소들하고 같이 쌈을 싸 먹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네. 상추가 근데 왜 좋은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드리게 됐네요. 네. 상추는 일단 얘가 채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소 전반에 걸쳐서 다른 애들이 가진 효능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채소들은 보편적으로 다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네. 일단 변비 예방에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장내 노폐물들을 체외로 잘 배출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혈관 개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요. 그러니까 변비 예방, 그다음에 장 운동 그리고 혈관 개선 네. 이런 효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또 상추만이 가진
그 좀 더 큰 특징이 있어요. 네. 상추는 비타민 A와 루테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A 그러면 눈에 좋잖아요. 네. 루테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럴까요? 상추를 많이 먹은 저는 40대 중반까지도 시력이 2.0이었어요. 2.0이요? 그래서 시력판에 보면 맨 밑에까지 안 보이는 게 없었어요. 아. 이제 뭐 50대로 들면서 이제 조금 시력이 떨어져서 1.2 뭐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비타민 A나 루테인이 들어있다 보니까 시력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뭐 시신경의 어떤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이런 특징들을 상추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고혈압, 당뇨 그리고 뭐 다른 여러 질환, 대사 질환이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눈이 안 좋은 분들도 그렇고 그냥 누구나가 상추는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냥 먹기 좀 껄끄러우시면 이렇게 상추 무침 같은 거 해서 드셔도 그렇죠. 좋겠네요. 간장으로 해서 겉절이를 네. 한다든지 이렇게 드시는 것도 좋죠. 상추가 또 이런 얘기 있어요. 상추 꼭지라고 해야 될까? 그 끝부분 네네. 떼고 먹는 게 그거 먹으면 졸음 와서 그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게 이제 락투카리움이라는 그 성분이 네. 그 상추를 이렇게 뚝 분지르면 하얗게 진액이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 진액에 이제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 때문에 잠이 잘 오게 되고요. 이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뭐 최면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또 이제 그 한의학적으로 보면 상추뿐만이 아니라 그 잘랐을 때 흰색 그 즙이 나오는 이게 약간 쓴맛이 나거든요. 네. 이 성분을 섭취를 하게 되면 심장열을 가라앉히고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갑상선 항진증이라든지 평소에 맥박이 많이 뛰어서 좀 불안하다든지 네. 이런 분들도 약간 쓴맛이 나는 그런 채소를 드시면 좋은데 이 상추가 바로 이제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좀 안정시켜주고 잠을 잘 오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일부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이 상추를 발효시켜서 고농도로 해서 그거를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뭐 약처럼 이렇게 수면제를 먹지 않아도 그 식품만으로도 이렇게 잠이 잘 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효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저는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말이 되는 얘기였네요. 그렇죠. 네, 조금 먹을 때는 아니지만 네. 많이 먹을 때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상추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먼저 TV에 그 박사님 나와 말씀하시는 게 마음에 닿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또 연결이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네, 어머니. 박사님. 네. 연결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연결해 드릴 거고요. 어머니 먼저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나 이제 76이고. 네. 키는 58. 네. 몸무게는 52. 네. 그럼 박경숙 원장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셔요? 저요. 그 박사님 나와 이야기 하시는데, 저기,
매미 소리. 예. 예, 그거가 마음에 닿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씀드려보려고. 예, 귀에서 이렇게 소리 난 지가 오래되셨나요? 아니, 오래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어요. 한 3개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불편하지 네. 않으셨고, 잠도 뭐 잘 괜찮은- 주무셨고요? 예, 낮에는 괜찮은데 새벽쯤 되면은 네네. 소리가 크게 났다가 뭐 좀 또 적게 났다가 뭐 이래. 예. 양쪽에가 처음에는 한쪽만 그린 것도 양쪽에 다 그래요. 예, 예. 혹시 지금 이제 약을 복용하시고 있는 건 뭐가 있죠? 그런 건 없어요. 약은 저기 혈압약 약간. 아, 혈압약만 약하게 네. 드시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래도 비교적 이제 그동안은 건강하게 지내신 것 같은데, 예. 뭐 또 다른 불편은 없으신가요? 다른 거 뭐 허리 뭐 무릎 같은데 약간 아프죠. 근데 이제 네. 무릎은 연골 주사를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예. 6개월에 3번씩 맞나? 이렇게 막 줘서 그냥 다녀요. 괜찮아요. 네, 그렇군요. 허리가 이제 밑에 허리가 약간 좀 아프고. 일단 지금 이명이 가장 궁금하신 거죠? 네. 이 이명은 이제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걸 이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과 이제 연세가 있는 네. 분들하고는 원인이 약간씩 달라요. 그런데 그렇겠죠. 예, 연세가 네. 있는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기력이 떨어져서 그리고 네.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글쎄, 그런. 네, 그래서 맞는 제가 방송할 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에서는 잘 때에는 잠을 잘 동안에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물질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새벽녘에 오히려 혈액순환이 더 안 돼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귀 쪽으로 혈액이 잘 못 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소리가 새벽녘에는 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수준이 그냥 괜찮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새벽녘에는 주위가 조용하기도 하잖아요. 주변이 조용하기도 하고 내 몸에선 혈액순환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크고 또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소리가 나는 걸 잘 못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몸을 좀 보호하는 치료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몸을 보호하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아침녘에 그 햇볕을 쬐면서 운동을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이렇게 살살 걷기만 하더라도 그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어떤 추어탕이라든지 뭐 장어탕이라든지 이런 영양식이 될 수 있는 것들 이것을 자주 드셔주시고 그렇게 하고 조금 더 필요하다면 뭐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몸에 그 보호하는 약을 좀 드시면 그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이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노화에 따른 그런 현상이니까 그렇게 예, 관리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치료 받아보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아들이요. 아, 네. 그럼 키와 몸무게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계시나요? 키가 한 174 정도 되고요. 네. 몸무게는 64kg. 네. 나이가 27세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박경수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드님이 네. 젊은데도 지금 몸무게가 좀 적게 나가는 편이네요. 예, 그냥 보통 몸무게 같은데. 그래요? 네. 네, 근데 어디가 불편한가요? 애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비염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환절기나 막 이런 미세먼지 많을 때 더 심하고. 예, 예. 그리고 내가 막 등이나 이런데 여드름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에 한의원 갔더니 무슨 심장에 열이 많다고 예, 예.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네, 네. 근데 아무튼 제일 심한 게 비염이 너무 심해서 걱정이라서요. 이제 평소에는 괜찮고 주로 환절기 때 이제 그런가요? 아니 거의 막 1년 내내 심한데 환절기 때 더 심해요. 더 심하고. 네. 아이고, 그러시구나. 이게 이제 대변은 어떻게 보나요? 배변은 별 문제가 없어요. 별로 문제 없고 소화는요?
수아는 좀 이렇게 기름지고 이런 거 먹으면 좀 예. 가스 많이 찬다고. 네네. 그리고 아이가 되게 예민하고 막 이런 체질이고. 그게 이제 실제로 예민한 체질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비염이 이렇게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면 실제로 이렇게 그 숨쉬기가 불편하잖아요. 네. 그럼 정상적인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늘 머리가 무겁고 몸이 찌뿌둥해서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걸 치료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할 텐데요. 네. 사실 이렇게 이제 염증이 광범위하게 그냥 만성으로 흘렀을 때는 식이요법만 가지고 치료하기는 사실상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한의원 치료를 3개월에도 6개월에도 꾸준하게 받는 게 좋은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혹시 뭐 간장을 달여서 드시거나 뭐 그런다면 그 유근피라고 있어요. 네. 유근피를 달여서 그 물로 뭐 간장을 담근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거를 늘 이제 양념할 때마다 쓰고 그러면 좀 도움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평소에도 이제 유근피를 이렇게 달여서 그 물을 마시면 이 유근피라는 것이 점막 부위의 어떤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좀 일정 정도 도움을 줘요. 그래서 뭐 그 물을 좀 드시는 것이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는데, 근데 이렇게 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목을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뒷목에 경추가 틀어져 있으면 비염이 절대 낫질 않아요. 그래서 그 경추 1, 2번 있는데, 그러니까 머리 뒷머리 부위를 이렇게 그 내 손바닥으로 머리를 감싼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뒷머리를 이렇게 주물러 주는 것, 이것도 그 코를 좀 편하게 하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전반적인 그 혈액 개선과 그 염증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치료를 좀 정상적으로 받되 평소에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 자제를 하셔야 돼요. 그런 걸 다 먹으면서 이런 만성 염증이 낫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욕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 제가 평소 그 알려드렸던 식이요법 아시죠? 그 황태육수 끓여서 드신다든지 아니면 그 버섯이라든지 야채 많이, 채소를 많이 드신다든지 이런 식이요법들이 간접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의원 내원하셔서 어떤 치료를 좀 그때는 무조건 이거는 이제 약물 치료가 들어가는 거고요. 네. 이제 침을 같이 맞아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이건 만성이잖아요. 그럴 땐 한 번 찔렀다 빼는 침 말고 그 매선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이렇게 녹으면서 없어지는 그런 실을 이용해서 놓는 침인데, 그것이 비강 부분을 좀 편안하게 이렇게 늘려주면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침 치료와 약물 치료를 동시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뒷번호 1881 쓰시는 분인데요. 저는요, 한 달 전부터 왼쪽 발꿈치에 열감이 느껴져요. 여름이라 그렇겠거니 하고 별 신경은 안 썼는데 지금에는 양쪽 발바닥에 뜨거운 느낌, 열감이 모두 느껴집니다. 조결증이라고 하는데 원인과 치료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결증 이렇게 또 병명을 붙여놓으니까 꼭 큰 병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발에 열이 나니까 그냥 이제 조결증이다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이게 이제 발이 막 시린 거랑 이게 발에서 막 화끈화끈 열 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혈액이 발까지 잘 아예 도달을 못하고 이러다 보면 발이 시린 거고, 근데 혈액이 갔다가 잘 올라오질 못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다 보면은 막 화끈화끈 이렇게 열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순환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안 되다 보면 나중에는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제 족저근막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다리의 피로를 많이 풀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 이제 종아리 쪽 뒤쪽에 그 부위를 좀 주물러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왜 이제 계단 같은데 까치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고 들었다가 내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다리 쪽으로 내려왔던 혈액을 위로 잘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운동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평소에 만약에 운동을 안 했다라면 이렇게 이제 결국은 혈액순환 문제니까 운동을 좀 해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고요. 그런 정도 가지고 만약 개선이 안 된다면 이제 한의원에 가셔서 침을 맞는다든지 뭐 그렇게 침 치료 갖고도 안 된다 그러면 또 약을 드셔서 이제 이렇게 몸의 기운을 돌려주는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순환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경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